네, 안녕하세요. 쩐언니입니다. 오늘은 대출 상담 일을 13년이나 하신 전문가 분에게 대출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너무 바쁘시죠, 요새? 네, 요새 대출 규제로 좀 많이 바쁜 상태입니다. 지금 몇 년 되셨죠? 지는 13년 좀 넘었습니다. 대출이 뭘까요? 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레버리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요새 이제 레버리지 책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비록 적지만 그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해서 더 큰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그 5천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순수 현금으로만 그 집을 산다고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만약에 순수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에 10년이 걸리는 건데 이 현금을 만약에 2년에서 한 3년 정도 모은 후에 그냥 대출을 일으켜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2, 3년 안에도 5억짜리 그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출을 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도 이렇게 임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제도 대출 얘기가 막 나와서 대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을 받는 거를 아직 이렇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냥 대출은 은행 가는 거 이렇게 생각만 하시니까. 자, 대출 상담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대출 상담사는 쉽게 대출 영업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결국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 모집 법인하고 협약을 맺고 그 대출 모집 법인에서는 대출 상담사로 일할 직원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마다 대출 상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은행에는 국민은행 대출 상담사가 있고 신한은행에는 신한은행 대출 상담사가 각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상담사분들은 해당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대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본인들의 직원들만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려면 대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상담사라는 업무를 가지신 분들이 은행으로 권한을 받아서 대리 업무를 해주신다? 약간 이렇게 보면 네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은행하고 대출 상담사의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랑 은행 지점에서 진행하는 것과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금리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대출 금리가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은행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 지점에서 진행하는 거랑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랑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앞에서 대출 상담사는 해당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대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출 상담사분들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고 대출 모집 법인의 영업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고객분들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상담사분들이 자택이나 아니면은 고객분의 회사 근처로도 출장을 와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건네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중요한 개인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시거나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출 상담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 상담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대출 상담사 조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대출 상담사분께 이제 받으신 명함이 있다고 하시면 그 명함에 각각의 등록 번호랑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회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랑 그 성함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상담사분이 어느 은행 상담사분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 상담사님들하고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한 명 만나서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고요. 비교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어제도 이제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하신 그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해준다는 곳이 있으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대출 받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방 가서 대출을 실행시킨 적이 있고, 이 동네에서 대출 받고 내 집 주변에만 있고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출도 많이 알아봐야 되는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듯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출을 크게 어떤 종류의 대출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대출은 크게 그 담보대출하고 그 신용대출하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그 이름 그대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를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그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 약속한 담보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서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담보대출은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 담보대출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뭐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고, 뭐 주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에는 저희가 이제 건별대출하고 그 한도대출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보통 나뉘는데요. 그 건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이 내 통장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을 건별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필요할 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뺐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주택을 이용한 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한번 또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나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계자금 대출하고 뭐 사업자금 대출 이렇게 용도에 따라 나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대출은 이제 가계자금 대출로 속해져 있는 거고, 그 가계자금 대출에는 그 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전자금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집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치를 때 받는 대출을 구입자금 대출, 매매자금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이 되고 3개월 이후에 받는 대출을 생활안전자금 대출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러 가면 막 은행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막 그런 용어들을 막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필수 용어 설명 몇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그 필수 용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LTV, DTI, DSR인데요. 그 LTV는 주택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DTI와 DSR은 내 소득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DTI를 계산할 때는 그 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채에는 이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DSR을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DTI와 DSR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DTI보다 DSR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그 세 가지 용어는 아까 LTV, DTI, DSR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가 먼저 산출이 되고 그 후에 DTI와 DSR을 통해서, 근데 DTI와 DSR은 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향후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DSR을 한도를 딱딱 확인을 조금 본인 거를 해놓고 그래야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SR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요새 그냥 DSR도 헷갈려 죽겠어. 그랬는데 정부가 새로운 DSR의 또 하나로 스트레스 DSR, 이름만 들어도 아주 스트레스예요. 아주 그냥 짜증이 팍팍 나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또 뭐예요? 요즘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대출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DSR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 미래에 금리가 변동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스트레스, 즉 가상금리를 조금 더 더해서 그 DSR을 산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그 변동금리로도 대출을 많이 이용하셨었는데 그렇게 변동금리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그 작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막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막 부담이 막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연체율이 늘어나고 약간 국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금리가 높아질 거를 미리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금리를 높여서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가산이 되는 그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본인 DSR 거기다가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게 2단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단계도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3단계가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줄어들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올해 정부가 다양한 지금 대출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규제 중에서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달에 그 8월 21일에 그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최근 그 가계부채가 막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서울 부동산이 갑자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대출도 막 증가했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래서 은행권에다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이야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올해 막 7월에서 뭐 8월까지 많은 은행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리 구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채권금리나 코픽스 금리를 보통 기준금리로 사용을 하는데 이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돈을 가져오는 원가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때 은행에서 붙이는 마진인 가산금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이 금리를 만약에 높인다고 하면 기준금리는 동일하지만 아까 그 은행에서 붙이는 마진인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현재 막 금리가 최근에 이제 한 7, 8월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출 기간을 줄이는 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상환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대출 최장 기간이 보통 40년까지도 가능했었는데 30년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대출 한도가 보통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까지 이제 플로 한도가 나왔었는데 그 플로 한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 MCI라든지 MCG라는 보험에 가입해야지 한도를 뭐 60%, 70% 플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를 중단하면서 결국에는 소액임차 보증금, 뭐 서울은 5,500, 뭐 경기도는 4,800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방백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를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아까 70%의 방빼기, 뭐 60%의 방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도가 어떻게 보면 최대로 다 안 나오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기준이 1주택자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2주택자부터를 다주택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주택자 대출도 중단된 금융사들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뭐 지난 대출 규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만 건드린 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이거는 건드리게 너무 됐어요. 심각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맞아요. 웬만해서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웬만해서는 잘 건드리진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자들이 증가한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 전세대출 규제까지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 전세대출은 그 조건부 대출이 중단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입주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집주인 대출이 기존에 있었는데 전세가 들어오면서 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그런 거는 진행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뭐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그 주택을 다 처분하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규제가 모든 은행에 다 공통으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뭐 현재도 최장 40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그 반공제 하는 부분 안 하는 은행들, 그러니까 MCI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서 그냥 한도를 그냥 풀로 다 받을 수 있는 금융사도 있고,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가능한 은행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올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대출 규제 사항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좀 메모도 하시면서 약간 공부하듯이 조금 이렇게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출을 일으키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출 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열심히 조금 알아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출을요, 막 사람들이 주담보 받을 때 보통 이제 그 실행 시간까지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하면 괜찮을까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신청하시고 실행되는 데까지 지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출이 필요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늦어도 보통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는 접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근데 접수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신용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잔금 대출을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사가 2달 전부터는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이라고 하면 한 11월 정도 잔금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접수가 가능하셔서 가능한 금융사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금융사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2달 전부터는 가능하고 이제 최대는 3개월 전까지도 가능한 금융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막 점점 이제 규제가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날짜가 조금 여유 있게 남으셨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자금이 뭐 3개월 안에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미리 접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대출이 내가 은행에다 서류만 주면 돈이 똑 들어온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신용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계약을 다 하고 잔금을 치고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월 주초에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그리고 또 사실은 바빠서 막 일하다가 뭐 하다가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 그쪽에서 너무 기간을 지금 타이트하게 줬으니 이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또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급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행에서 받으면 한도도 더 잘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도 잘 받고 할 수 있는데 급박하게 만약에 진행이 되려고 하면 거기 은행의 대체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한도도 덜 나오고 이자는 더 많이 내고 미리 준비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대출을 지금 2개월, 3개월까지도 넉넉하게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냥 계약하면 바로 대출 알아보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큰 사고를 이렇게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상담사님들한테 대출 상담을 받을 때마다 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시면 이제 부동산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DTI, LTV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DSR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DSR에 들어가 보시면 연소득을 입력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야.
여기가 지금 이제 다 10,000원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금액을 넣어야 돼. 네, 주담대. 이제, 네, 주담대를 얼마 받겠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뭐 4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4억을 넣고요. 자, 4억 원 주담대를 넣고 여기 잔액에도 4억 네. 원을 넣습니다. 잔액에도 그리고 네. 대출 기간은 기존에 이제 40년까지 보통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제 네. 40년으로 보통 계산하고 40년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년인 경우에는 360개월인 거고 40년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480개월 네. 이렇게 되겠죠. 480개월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자녀랑 거치도 넣어야 될까요? 네네. 자녀에도 똑같이 480개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480개월을 네네. 넣고 그리고 옆에 금리 입력하시면 되는데 네. 요새 이제 금리가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해서 우선은 한 4.5 정도로 넣을게요. 4.5. 네네. 네. 그리고 DSR 계산기를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대출이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는 40% 이내에 들어와야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 제2금융권에는 50% 이내가 나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로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억을 4.5%로 40년으로 계산하고 상환하는 방식을 지금 원금 균등으로 네. 계산했는데요. 이 경우에 아까 DSR이 지금 38.04% 나왔기 때문에 네. 40% 이내 들어오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DSR 계산할 때 스트레스 DSR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뭐 내가 5년 고정금리로 쓰는데 네. 뭐 5년 혼합 고정인지 아니면 5년 주기 고정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은행 쪽에 물어본 금리보다 그 스트레스 금리를 약간 가산해서 DSR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100% 맞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계산기 앱을 통해서 DSR을 혼자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보다가 보니까 우리 이제 이 계산기에서 원금 균등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계산을 아예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출 상환 방식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시 상환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매월 균등하게, 매월 동일하게 나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하게 나가는데 이자가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월 납입 금액이 처음엔 컸다가 점점점 이제 줄어드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만기 시상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가계자금 대출은 보통 이제 만기시 상환 방식은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보통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아까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균등하게 들어가고 이자는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원금 균등이 상환했을 때 이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그 이자, 그 40년을 내가 대출을 사용했을 때 40년 동안 납입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전체적인 이자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내 집이야. 그래서 이 집에서 저는 뭐 최소 10년, 20년을 살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대출을 많이 갚고 이자를 덜 내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나는 딱 2년만 살고 팔고 나가겠다. 그리고 나는 투자금을 좀 더 많이 써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원리금 균등이 나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길게 사용하시고 전체 이자를 따져봤을 때는 그 원리금 균등이 이자가 더 많이 납입하는 네네.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월 납입 금액은 조금 더 부담이 원금 덜하니까. 균등보다는 적게 납입하기 맞아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거를 선택을 더 많이 하는지를 여쭤보신다고 그러면 그냥 원리금 균등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쨌든 내가 원금
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부담액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좀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매월 동일하게 나가는 게 자기가 생활비 관리할 때도 맞아.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리금 균등이 조금 더 선호도가 아무래도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자금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빨리 갚고 네. 싶으신 분들은 원금 균등으로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이런 다른 것도 또 있다고 말씀. 그리고 제가 아까 상환하는 방식에는 우선 크게 아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 시 상환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원금이 안 들어갔다가 회차가 지날수록 이제 원금이 들어가서 월 납입 금액이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체증식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권의 모든 상품에 들어가 있는 상환 방식은 아니고 이제 그 기금 대출로 들어가는 뭐 디딤돌 대출이나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이율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세팅이 잘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이렇게 디딤돌 혹은 신생아 혹은 보금자리론 이런 특수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를 기금 대출이라고 그냥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이걸 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알아두고 있다가 본인이 그 조건에 맞으시면 일반 대출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필요하다 하시면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